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있어선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30분 내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업종별 영업시간 탄력 적용을 검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서울형 방역 방안부터 부동산 공약 실천 대책 등을 설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무수석인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 동안 주로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뒤 삼성, 인텔 등 19개 반도체 기업 CEO와 긴급대책회의를 벌입니다. 한때 반도체 분야 선두 주자였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회의를 열어 삼성 등 국내 업체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혈전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고 휴일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도 일단은 600명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의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방역 대책 혼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업소 영업이 다시 금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울의 밤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어딥니까? 네, 저는 클럽과 유흥업소 등이 모여있는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막 지났는데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곳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비까지 내리면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면서 이 거리에 모여있는 클럽 등 업소 대부분이 3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개 업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은 밤 10시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쉬면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지지려도 피해를 보고 안 지지려도 피해를 보고. 예, 대통령이 오늘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는 15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관부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돼서 현장 점검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문화체육부 장관은 미술관의 방역을 책임지는 겁니다. 학원과 어린이집, 종교시설, 건설 현장, 방문 판매 등 9개 분야는 특별 점검 대상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예, 이런 정부 대책이 그동안은 사실상 최종 대책이었는데 서울과 부산의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방역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업종별로 사정이 다르니 영업시간도 달리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자가진단 키트 시범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역 대책을 전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후반부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밤 12시까지, 홀덤펍 등은 밤 11시까지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 시간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9시나 10시 영업 제한 때문에 그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몰리는 걸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은 이번 주 안으로 서울시 상생 방역 매뉴얼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래방 같은 심야 사업장에 입장할 때 확진 여부를 빨리 알 수 있어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성 판정이 되면 업장으로의 입장이 제한되겠죠. 금지되겠죠. 그렇고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로 방역 당국은 정부 내에서도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허가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혈전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접종 중단 나흘 만입니다. 그런데 30살 이상에게만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은 여전하고 접종률도 떨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백신 문제는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랑구 보건소. 주로 65살 이상 고령층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백신을 맞게 된 특수 보건교사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습니다. 좀 걱정을 했는데 어차피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알러지 반응이 원래는 없는데 혹시라도 나타날까 봐. 이런 부작용 걱정 때문에 특수 보건교사의 실제 접종률은 접종 동의율 69%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게 한번 보류가 되고 다시 이렇게 재개되는 과정에서 우려는 더 커졌다고 보여져요. 1차 접종을 마친 의료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2차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혈전증 이런 거를 되게 무서워해서 거부한 사람도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 승무원 등은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내 업체에서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5개 기업이 올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책회의에서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백신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다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접종을 시작하면서 30살 이상만 접종을 허용하도록 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죠. 자, 그럼 20, 20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우리는 30살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준으로 삼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미만에만 허용하지 않은 주요국은 이 백신의 종주국인 영국입니다. 반면 프랑스와 캐나다가 55세,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60세 미만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게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죠. 아무렴 접종 허용 나이를 높일수록 혈전 부작용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백신의 접종자 규모는 보시다시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중하다는 뜻인데 이건 그냥 두더라도 우리나라도 일단 우리 2분기에만 해도 20대 백신 접종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된 20대는 64만 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접종자가 확정된 상태죠. 그래서 당장 접종이 불가능해진 이 64만 명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국은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모두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64만 명 접종 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미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2차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13만 5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혈전 부작용이 없었다면 2차도 같은 백신을 맞는다는 게 방역 당국이 세운 기준입니다. 전문가 3명에게 물어보니 1차 접종 후 3개월 동안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자, 반면 접종 기준을 엄격하게 세운 다른 나라들처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2차 접종은 다른 백신 이렇게 맞아도 괜찮습니까? 이 1, 2차에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3명 가운데 2명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나. 그렇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할 거면 3상 임상시험 그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대안이 많겠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재보궐선거 실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전원 사퇴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 그리고 서너 개 부처 개각에 이어서 총리 교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론되는 총리 후보로는 저희가 이미 여러 명을 소개해드린 바 있고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은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정무수석에 유력하다는 것 정도입니다. 일단 인적 쇄신을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이지만 쓸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입니다. 자, 청와대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청와대 참모 가운데는 누구를 교체한다고 합니까? 네,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혜숙 인사수석이 교체되고 이미 사의를 밝힌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들도 함께 교체될 전망입니다. 최재성 수석의 후임으로는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데 아직 대통령의 결재는 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비문 인사라고 하지만 친문 핵심인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 수석 부대표를 지냈고 또 문 대통령이 당대표 때 비례대표 공천을 줬던 인물이어서 사실상 친문 인사다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번 인사의 성격을 놓고 선거 참패와 지지율 하락에 따른 민심 수습 성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최 수석은 선거 직전에 이미 복수의 수석들과 함께 사의를 밝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교체는 다음 주 대정부 질문 이후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후임으로는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강하게 밀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전 의원,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또 유은혜 부총리, 이미경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3.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면 패배한 쪽에서 그냥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와 당 대표를 거치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던 이 전 총리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짙게 끼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보궐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했습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심에 더 잡아서 바로잡는 데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진 선거에 당헌까지 고쳐서 후보를 낸 것도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원조 친노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그때 후보를 안 내는 것으로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 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임기 내내 본인의 대권 행보만 펼쳤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며 재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 뒤 당내 경선에서 지금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가면 앉아서 죽는다고 했고 원내대표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함량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는 합니다만 국민의힘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죠. 이제 곧 당대표 하겠다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날 겁니다. 당내 인사들뿐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벽에 막혀있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날 당직자를 폭행해 물려 빚은 송원석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거론되는 것도 모처럼 맞은 호기를 날려보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보수 색채를 지우고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여있는 정당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한국 보수의 적장자라며 복당 의지를 밝히면서 당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정진석 등 당권 주자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복당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며 국민의힘 자강론을 주장했고 젊은 비대위원들과 초선 의원들도 중도층 이탈을 우려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직자를 폭행한 송원석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 의원이 직접 지도부를 면담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에선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도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릴 윤리위에선 탈당 권위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관심을 끄는 건 초선 의원들입니다. 절대적인 수적 우세 속에서도 당내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여야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주목받는 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사건에 후보를 낸 데 대해서 반성문을 썼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최지원 기자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8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초선들이 가지고 있는 초심이라는 것들이 결국 당을 활력 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데 그 역할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선거 이후 돌아보니 민심과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다며 최근 초선들의 움직임도 그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떠나서 단순히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양향자 의원도 초선들의 반성을 당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계 질서에 의한 어떤 도전이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도전에 있어서는 다 응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하지만 참패 원인과 쇄신 방향을 두고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지난주 2030 세대 초선 의원 5명이 패배 원인의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한 뒤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내 고질적 문제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초선 의원들의 쇄신 의지를 증명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당 혁신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선거에 이긴 게 아니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젊은 층과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당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초선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예정인데 당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 지도부에 초선 의원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은 선거에 승리한 다음 날 패배한 민주당보다도 먼저 성명을 내고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시간 47분 최장 필리버스터의 주인공 윤희숙 의원은 당이 개혁해야 내년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이긴 승리라면 당장 내년에 대선이니 이게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낡은 보수의 이미지를 벗고
2030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초선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당원인분들 아닌 분들로부터 초선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셉니다. 초선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군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 의원은 초선이 당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선은 간판 역할을 하고 다선들은 뒤에서 많이 갖고 계시는 그 경험과 경륜, 지혜 이런 것들을 초선 의원들이 존재감을 키우는 데 대해 일각에선 경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과연 초선이 그런 정치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구심을.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총 56명으로 전체 의석수 102명의 절반을 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LH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공주택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공주택을 지난 10년 동안 2,000명에 육박하는 LH 직원이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밝힌 전체 임직원 수 대비 6분의 1에 달하다 보니까 LH 아파트가 기숙사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지난 2009년 준공한 판교의 한 LH 아파트. 인근 단지까지 포함해 LH 직원 55명이 입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 중인데 분양 전환 가격이 약 15억 원인 전용 101제곱미터의 현 실거래가는 20억 원을 웃돕니다.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매수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죠. 그냥 전환하고 있어서 그나마 싼 거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LH 아파트를 임대 후 분양 전환받거나 일반 분양을 받은 LH 직원은 지난 10년간 1,900명. 특히 분양을 받은 1,600명 중 500명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 혁신도시에, 공공임대를 받은 직원 중 160여 명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가 LH 직원들의 기숙사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LH 직원들이 수혜를 입는 LH는 직원 특혜는 없었고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 당시 미분양 물량이 있었고 다른 지역도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LH 직원 70명이 진주와 세종 두 곳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에 중복 당첨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당시 광명시흥 일대에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른바 강 사장이었죠. 이 강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열흘 전 소유지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예상하고 금매 처분해서 현금화한 건데 경찰 특수본은 이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투기 혐의가 포착된 경우는 모조리 몰수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직원 강 사장이 2017년 8월 국방부 공매로 산 맹지입니다. 당시 매입가는 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반 만인 지난 2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주변 땅값이 배 가까이 뛰었지만 LH 직원 강 사장은 지난달 9일 2억 800만 원에 광명시 거주자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밭인데 그것도 평당 230에 걸렸으니까 130만 원 싼 거지. 100원이나 싼 건데. 본인 관련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에 강 사장이라고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2,700만 원의 이익만 챙기고 급히 처분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팔고 나간 거야.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 강 사장 등 746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지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인들한테 내부 정보 주셨나요? 이들이 주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사들인 102억 원 상당의 광명시 땅도 몰수 보전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소 이전 단계에서 몰수나 추징을 위한 보전 조치가 내려진 부동산은 모두 24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1980, 90년대생을 Y세대, 그 이후에 1995년 이후 출생자를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사용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공분을 일으킨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과 앞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벌였던 조주빈, 문형욱 등은 공교롭게도 모두 90년대 중반 태어난 Z세대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소위 디지털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SNS에서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흉악범죄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의 포커스는 Z세대 범죄에 맞췄습니다.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얼굴이 공개된 김태현. 끔찍한 성착취 범죄로 신상이 공개됐던 박사방 조주빈과 N번방 문형욱까지. 이들 모두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나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능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범죄 방식은 고전적인 흉악범죄와 큰 차이가 있죠. 현실과 온라인 공간을 수시로 오간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피해 여성을 알게 됐던 김태현. 이후 현실 세계에서 몇 번 만난 뒤 연락을 거절당하자 집요한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조주빈과 문형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했던 일탈 행위를 빌미삼아 협박하고 성착취 행위를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성폭행시키는 등 만나지 않고도 범행을 했죠.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는 3건. 이들은 범죄의 온라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N번방 문형욱은 보안이 강화된 SNS 메신저의 이점을 이용해 정체를 노출하지 않았고, 조주빈도 N번방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죠. 김태현은 범행 직전 급소를 검색한 뒤 이를 활용했습니다. 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냐, 이 역시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원하는 범죄 결과를 얻는 데는 훨씬 범죄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침착한 표정과 당당한 말투는 사회 규범에 무감각한 것처럼 보이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질서를 혼동해 범죄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잔혹행위 비슷한 거를 온라인에서 하던 습관대로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디지털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면서 새로운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후 공백 사태가 40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후임 검찰총장 추천위는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정광석화처럼 인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해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유력한 총장 후보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또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후폭풍이 변수로 풀이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후임 검찰총장 추천에 대해 당장 계획은 없고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엔 정광석화와 같이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총장 추천위가 구성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후보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지연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지난주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조남관 대행도 총장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간부는 피고인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우스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천 전에 이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4.7 재보선의 여당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을 꼽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젊은 세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조정에 나서는데 이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김지아 기자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TF팀을 이번 주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점검하고 정책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거 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TF를 곧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당정은 우선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감경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넓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한번 정된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그냥 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재산과세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자동차세 등을 다른 선진국 평균의 2배 가까이나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19개 회사가 참여하는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합니다. 특정 제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런 모습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에 열리는 반도체 CEO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과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잠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를 사용하는 자동차 항공우주 회사 등 총 19개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번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보와 직결된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재점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Promot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put us in a position to win the global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upcoming year. 백악관의 이번 회의 목표는 당면한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안보 이슈를 결부시킨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구도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사이에 낀 삼성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악관 회의에 초청받은 삼성전자는 당장 비상입니다. 앞서 삼성은 미국에 우리 돈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의 투자를 앞당기거나 신규 투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걱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안보 문제로 보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이 미국 투자에 속도를 낸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삼성전자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칫 삼성전자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서서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취할지는 특히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여서 삼성이 선뜻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부터 반갑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쭤볼 게 좀 많아서 인터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형 방역 대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게 꼭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형 방역 대책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동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반응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신 것 같고요. 예. 일반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큰 원칙은 중앙정부와 중대본과 협의해서 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서울만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업종별로 오히려 분산을 시키면 거리두기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예. 그 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예. 괜찮은 분들만 입장을 시키고 양성 반응 나오는 분들은 PCR 검사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검사로 연동되도록 제도를 바꾸면 예. 오히려 훨씬 더 그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방안을 하는데 각 업종별로 그 영업시간이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이번 주일 동안 그 각종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발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준비하는 건 이번 주말까지 마치고 이번 주말까지. 다음 주부터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는 시기에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 중앙정부가 만약에 반대하면 못 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설득을 해볼 생각이고요. 예. 저희는 저희가 준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신속 진단 키트가 지금 식약처에 의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안 된 걸 보면 정부에서도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 지금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균형 잡힌 나라들이 예. 이걸 전부 일반적으로 시판도 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무료로 나눠도 주고 그럽니다. 예. 지금 우리 식약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식약처의 승인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좀 거기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대안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방역 당국의 그동안의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 비명 소리는요. 예. 말도 못합니다. 정말 처참할 지경이고요. 예.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그 폐업하거나 망하는 업소들이 속출할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거의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올 11월 집단 방역 형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가지고는 국민 경제 자체가 버틸 힘이 없다.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좀 지금 숨통을 틔워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부동산 문제도 좀 여쭤보죠. 이 재건축은 좀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쭉 따져봤더니 서울시장 이제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1호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 사실 신속하지만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풀 게 아니라 이것 역시 법령의 개정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조차도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한 보 한 보 갈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공시가 문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지자체, 서울시내 서초구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원희룡 지사도 공시가 문제는 좀 손을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정부는 어쨌든 공시가 현실화를 계속 쭉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 바뀐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옳은 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동결해야 된다는 기존의 제 주장은 꼭 관철시켜낼 생각입니다. 1년은 동결해야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예, 이번 주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더 이상 올리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 역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정부의 그런 변화를 촉구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고집스럽게 그런 입장을 견제한다면 서울시 자체 차원으로라도 그리고 이 5개 시도지사의 합의된 그런 입장을 관철시켜낼 생각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인가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 뵀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공동 서울시 운영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대표 쪽에서 정무부시장 자리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좀 얘기가 잘 안 됐다 이런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이야기는 처음부터까지 잘 되고 있고요. 예. 잘 된다는 거는 어떤 공동 운영에 합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 약속은 약속대로 당연히 이행이 될 거고요. 예. 갈등이나 이견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정책 공조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운영 방안을 거의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지금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이제 야권 통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을 먼저 키워서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자 이른바 선통합 입장이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당의 힘을 키운다. 자강론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올바른 방향인 건 분명하고요. 예. 다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 지도부를 만들고 그 임시 지도부가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양상이 노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하나된 힘이 다시 이제 또 국민적인 걱정을 우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것보다는 그런 임시 지도부를 통해서 일단 어차피 대선 주자가 선출되면 그 순간부터는 선출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과 한 2-3달의 리더십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인데 그런 전당대회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각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곧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임시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거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관리형 일종의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다른 분들의 또 주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미얀마 군부 만행 보시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시위대를 향해 박격포를 쏘는 걸로도 모자라서 시신을 찾아가라며 돈까지 요구합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시신에는 군부가 장기 밀매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군경의 총격. 혁명가를 부르는 시위대에 뒤이어 무차별 총성이 이어집니다. 박격포에 유탄 발사기까지 동원한 군경의 공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고 했더니 군경은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경이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한 구당 최대 18만 잣,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를 밀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SNS에는 돌려받은 시신의 가슴과 배에 길게 봉합 자국이 남겨진 사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경의 자녀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병원 입구에 써붙인 의사는 진료 거부 혐의로 체포됐고 유명 영화배우와 언론인 등은 선동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군경의 만행이 잔혹해지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집니다. 도시 곳곳에선 한밤중에도 휴대폰 불빛을 켠 시위대의 항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에 협력하지 않고 파업으로 행정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공무원들의 불복종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도 물론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만 소감으로 윤여정 씨가 던진 말이 70대 여배우의 여유와 관록을 보여줬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And the BAFTA is awarded to Ye Jung-yoon for Minari.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는 윤여정 씨.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They approve me. 37개의 트로피를 수상한 여배우의 농담 섞인 여유로운 수상 소감에 진행자와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아쉽게도 다른 부문의 수상은 놓쳤습니다. 윤여정 씨의 수상에 함께 연기한 배우들은 SNS를 통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윤여정 씨는 미국 배우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며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불리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력한 경쟁 상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오스카상에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윤여정 씨가 4월 말 오스카상을 거머쥔다면 102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배우가 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은 서울 장충단에 있던 조선시대 남소영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양반집 자제들로 창설된 최정예 군대 의영청의 직속 부대였죠. 그리고 의영청이 있던 종로 사가에는 이렇게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영청은 구한말 근대식 군대에 밀려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영청은 군대도 아니라고 비웃던 말이 의영비영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의영부영이 됐습니다. 흐지부지도 원래는 한자말이었습니다. 휘지비지, 즉 남을 끓여서 몰래 얼버무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구한말의 신조 빙빙 과거 역시 얼음얼음 지나간다는 뜻이죠. 잔불은 타고 남은 불씨를 가리키고 잔불이 살아나 다시 타오르는 불을 뒷불이라고 합니다. 산불을 어영부영 흐지부지 끄고 얼음얼음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불이 기어이 뒷불로 되살아나 온 산에 번지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이 송 시장을 포함해 13명을 기소한 지 1년 석 달 만이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입니다. 윤 총장 시절 사건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6번 등장합니다.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30년직이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고 했고 송 시장 측근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칭한 VIP와 BH 메모도 제시했습니다. VIP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 몇 월 며칠 BH 방문, BH 회의 같은 바로 이 메모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길을 쓰고 공소장 공개를 막으려 했던 일도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첫 기소 이후 벌어진 일들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버렸고 담당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지금껏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줄기를 함께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에 하나 대충 물을 붓고 어물쩍 흙을 덮는 것으로 불을 껐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겁니다. 불씨는 잠시 잠을 잘지언정 언젠가는 되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4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잔불이 뒤풀델라였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때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최고 2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은 아침에 11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1도, 전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때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